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 중 하나인 인도는 5,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많은 제국의 흥망성쇠를 지켜봤습니다. 거대한 대륙만한 이 땅에서는 수십 개의 언어가 공존하고 힌두교부터 불교, 이슬람교까지 다양한 종교가 뿌리내렸죠. 유럽인들이 향신료를 찾아 바다를 건너왔고, 무굴 황제들이 화려한 궁전을 세웠으며 영국이 거대한 식민지를 건설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는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지금부터 인더스강 유역에서 시작된 고대 문명부터 현재의 모습까지 인도 대륙의 장대한 역사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약 3만 년 전부터 아디바시라는 원주민 부족들이 인도 대륙에 거주했습니다. 이들은 수렵과 채집으로 생활하며 유목민 또는 반유목민의 삶을 살아갔죠. 안타깝게도 문자 기록이 거의 남아있지 않아서 그들의 생활상은 현재 후손들의 구전을 통해서만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인도 대륙의 첫 번째 거주민이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기원전 4,000년 무렵 인더스강 유역에서 놀라운 문명이 꽃을 피웠습니다. 인더스 문명이라고 불리는 이 고대 문명은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 문명과 동시대에 존재했지만 상당히 독특한 특징들을 보여줬습니다. 하라파와 모헨조다로 같은 주요 도시들은 체계적인 도시 계획을 갖추고 있었죠. 격자 형태로 배치된 도로망, 정교한 하수도 시설, 그리고 당시로서는 매우 진보적인 공중 목욕탕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이런 시설들은 당시 세계 다른 지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인더스 문명 사람들은 농업에 의존했고 특히 몬순 기후를 이용한 벼농사가 발달했습니다. 풍부한 식량 생산 덕분에 상당한 인구를 부양할 수 있었고 최대 500만 명 정도가 거주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상업도 번성해서 인장과 문서를 사용한 무역 활동이 활발했죠. 그들의 무덤을 살펴보면 내세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부의 정도에 따른 사회 계층도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원전 1900년경부터 이 찬란했던 문명이 서서히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유력한 설명은 기후변화입니다. 점차 건조해지고 추워진 기후 때문에 농업 생산량이 줄어들면서 도시들을 유지하기 어려워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의 문자를 아직 해독하지 못해서 정확한 쇠퇴 원인은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인더스 문명이 쇠퇴할 무렵인 기원전 1500년경 새로운 민족들이 북서쪽에서 인도로 들어왔습니다. 아리아족이라고 불리는 이들은 인도 유럽어족에 속하며 길들인 말과 전차를 가져왔죠. 이들의 도착은 인도사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아리아족들은 처음에는 펀잡 지역에 정착했다가 점차 겐지스강 유역으로 이동해 갔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아리아족들이 베다라는 종교 경전을 가져왔다는 점입니다. 리그베다를 비롯해 4개의 베다는 인도 철학과 종교의 기초가 되었죠. 초기에는 유목 생활을 했던 아리아족들이지만 기원전 1200년경 철기 기술이 도입되면서 정착 농업이 가능해졌습니다. 밀림을 개간하고 영구적인 마을을 건설할 수 있게 된 거죠. 이 시기에 바르나라고 불리는 사회 계층 제도가 형성되었습니다. 맨 위에는 종교 의식을 담당하는 브라만, 그 다음에는 전사 계급인 크샤트리아, 농민과 상인인 바이샤, 마지막으로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수드라가 있었죠. 리그베다의 푸르샤 수크타에서는 이를 신체의 비유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브라만은 머리, 크샤트리아는 팔, 바이샤는 허벅지, 수드라는 발이라고 했죠. 기원전 600년경이 되면 인도에 중요한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베다 시대가 막을 내리고 새로운 도시들이 건설되면서 자나파다라는 도시국가들이 등장했죠. 이들이 점차 통합되면서 16개의 마하자나파다가 형성되었습니다. 쿠루, 바지, 마가다 같은 왕국들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 시기는 종교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자이나교와 불교라는 새로운 종교가 탄생한 거죠. 자이나교는 마하비라라는 왕자가 창시했습니다. 30대의 사치스러운 생활을 버리고 12년간 명상과 고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었다고 전해집니다. 자이나교는 힘사라고 불리는 완전한 비폭력 원칙을 강조했고 이는 열린 손바닥 모양으로 상징화되었습니다.
불교도 비슷한 시기에 등장했습니다. 시다르타 고타마라는 왕자가 궁 밖으로 나가면서 늙음, 병, 죽음이라는 인간의 고통을 목격하게 되었죠. 이에 충격을 받은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어 부처가 되었습니다. 불교는 고통의 원인과 그 해결책을 제시하는 사성제와 팔정도를 핵심 교리로 삼았습니다. 이런 종교적 발전의 중심지가 바로 마가다 지역이었습니다. 비옥한 겐지스강 유역에 위치한 마가다는 벼농사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 안정적인 식량 생산이 가능했죠. 또한 철광석이 풍부해서 우수한 무기를 만들 수 있었고 전투용 코끼리도 많이 서식했습니다. 이런 조건들 덕분에 마가다는 인도 최초의 대제국을 건설할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기원전 544년 빈비사라 왕이 하리안카 왕조를 시작하면서 마가다의 팽창이 본격화되었습니다. 흥미롭게도 빈비사라는 부처가 되기 전에 시다르타 왕자를 만난 적이 있었고 나중에 부처의 열렬한 지지자가 되었죠. 하지만 그의 아들 아자타샤트루가 반역을 일으켜 아버지를 감옥에 가두고 왕위를 차지했습니다. 나중에 자신의 행동을 후회한 아자타샤트루는 부처의 제자가 되어 속죄하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하리안카 왕조 이후에는 시슈나가 왕조와 난다 왕조가 차례로 마가다를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기원전 326년 서쪽에서 예상치 못한 침입자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알렉산더 대왕이었죠. 페르시아 제국을 정복한 알렉산더는 인더스강을 건너 인도로 진격해 왔습니다. 포루스라는 인도 왕과 치열한 전투를 벌인 끝에 승리를 거두었지만 지친 군사들의 반발로 더 이상 동진하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알렉산더가 떠난 후의 혼란 속에서 찬드라굽타 마우리아라는 젊은이가 등장했습니다. 그의 출신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지만 뛰어난 군사적 재능과 정치적 수완을 발휘해 난다 왕조를 무너뜨리고 마우리아 제국을 건설했죠. 찬드라굽타는 서쪽으로 영토를 확장해 알렉산더가 남겨둔 지역까지 정복했고 셀레우코스 제국과의 전쟁에서도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마우리아 제국은 찬드라굽타의 손자인 아쇼카 황제 때 절정에 달했습니다. 아쇼카는 처음에는 강력한 군사력으로 영토를 확장했지만 칼린가 전쟁에서 25만 명이 죽는 참혹한 결과를 목격하고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기원전 261년 이후 그는 전쟁을 포기하고 불교에 귀의해 비폭력 통치를 실천했죠. 제국 곳곳에 세운 석주에 새긴 칙령들을 통해 그의 통치 철학을 엿볼 수 있습니다. 병원과 학교를 세우고 도로변에 나무를 심어 그늘을 제공하는 등 백성들의 복지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아쇼카 사후 마우리아 제국은 급속히 쇠퇴했습니다. 왕위 계승 과정에서 벌어진 궁중 암투와 지방 총독들의 반란이 제국을 분열시켰죠. 기원전 185년 마지막 마우리아 황제가 암살되면서 제국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 후 수세기 동안 인도는 다시 여러 소왕국들로 분열되어 통일된 중앙 권력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마우리아 제국 멸망 후 인도는 외침의 시대를 맞게 됩니다. 중앙아시아의 그리스계 박트리아 왕국이 북부 인도를 침입했고 이어서 스키타이족과 쿠샨족이 차례로 침입했죠. 쿠샨 제국은 현재의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지역을 지배하며 실크로드 무역의 중심 역할을 했습니다. 놀랍게도 이들 외래 왕조들은 인도 문화에 동화되어 힌두교와 불교를 후원했습니다. 남부 인도에서는 사타바하나 제국이 약 400년간 데칸 고원을 지배했습니다. 이들은 해상 무역을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했고 로마 제국과도 활발한 교역을 벌였죠. 로마의 역사가 플리니우스에 따르면 당시 로마는 인도산 향신료와 비단 때문에 매년 엄청난 양의 금을 인도로 보냈다고 합니다. 한편 남쪽 끝 타밀 지역에서는 독특한 문화가 발달했습니다. 체라, 촐라, 판디아라는 세 왕조가 타밀라캄이라는 지역을 두고 경쟁했죠. 이 시기에 만들어진 상감 문학은 사랑과 전쟁을 주제로 한 아름다운 시들을 남겼습니다. 흥미롭게도 북부의 바르나 제도가 아직 남부까지는 완전히 정착하지 않아서 여성들의 지위가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3세기경부터는 바카타카 왕조가 중부 인도를 지배했습니다.
이들은 전통적인 힌두 왕권을 강조하며 많은 종교 의식을 거행했죠. 바카타카 시대에 건설된 아잔타 석굴구는 불교 예술의 걸작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30개의 석굴 사원에 그려진 벽화들은 고대 인도 예술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4세기가 되면서 인도사에 또 다른 황금기가 열렸습니다. 굽타 제국의 등장이죠. 찬드라 굽타 1세가 건설한 굽타 제국은 고대 마우리아 제국의 영광을 되살려냈습니다. 특히 찬드라 굽타 2세 때는 북부 인도 대부분을 통일하며 제국의 전성기를 맞았죠. 굽타 시대는 인도 문화사에서 황금 시대로 불립니다. 날란다 대학이 세워져 세계 각지에서 학자들이 몰려들었고 수학과 천문학 분야에서 놀라운 발전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리아바타는 지구의 자전과 일식의 원리를 정확히 설명했고 파이의 값을 3.1416으로 계산해냈죠. 바라하미히라는 0이라는 개념을 숫자로 사용한 최초의 수학자로 여겨집니다. 종교적으로도 현재 힌두교의 기틀이 이 시기에 완성되었습니다. 브라마, 비슈누, 시바로 이루어진 삼신일체 개념이 정립되었고 라마야나와 마하바라타 같은 대서사시가 현재 형태로 완성되었죠. 마하바라타만 해도 호머의 일리아드와 오디세이를 합친 것보다 더 길고 성경과 코란을 합친 것보다도 방대합니다. 하지만 굽타 제국도 5세기 후반부터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중앙아시아의 훈족 침입과 강력한 지방 세력들의 독립 움직임이 제국을 약화시켰죠. 6세기 중반 마지막 굽타 황제가 사라진 후 인도는 다시 분열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굽타 제국 멸망 후 등장한 주요 세력 중 하나가 하르샤 바르다나가 세운 푸시아부티 제국이었습니다. 하르샤는 16세에 즉위해 북부 인도의 상당 부분을 통일했지만 그의 사후 제국은 곧 분해되었죠. 데칸 지역에서는 찰루키아 제국이 강력한 해군력을 바탕으로 아랍의 침입을 막아내며 위세를 떨쳤습니다. 7세기 중반부터 이슬람 세력이 인도 변경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712년 우마이야 칼리프의 군대가 신드 지역을 정복한 것이 이슬람교의 인도 진출 신호탄이었죠.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이슬람의 영향은 제한적이었고 대부분의 인도 지역은 여전히 힌두 왕조들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8세기부터 10세기까지 인도는 삼국 시대를 맞게 됩니다. 북부의 구르자라 프라티하라, 동부의 팔라, 서부의 라슈트라쿠타가 패권을 놓고 경쟁했죠. 팔라 왕조는 인도 역사상 마지막 불교 제국으로 강력한 해군력을 바탕으로 동남아시아와 활발한 교역을 벌였습니다. 라슈트라쿠타는 데칸 고원을 중심으로 남북을 연결하는 교역로를 장악했고요. 남부에서는 팔라바 왕조에 이어 촐라 제국이 다시 부상했습니다. 9세기 말 비자야 랄라야가 팔라바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촐라 왕조를 세웠죠. 라자라자 1세와 라젠드라 1세 때 촐라는 남부 인도를 넘어 스리랑카, 몰디브, 심지어 동남아시아까지 정복하며 인도 역사상 유일한 해상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11세기가 되면서 서북 쪽에서 새로운 위협이 나타났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가즈니 왕조가 인도를 침입하기 시작한 거죠. 마흐무드 가즈니는 1000년부터 1026년까지 17차례나 인도를 침입해 막대한 재물을 약탈해 갔습니다. 이어서 고르 왕조의 무함마드 고리가 1191년 본격적인 인도 정복에 나섰고 1206년 그가 암살된 후 그의 부하 쿠투브 우딘 아이박이 델리 술탄국을 건설했습니다. 델리 술탄국은 300여 년간 5개 왕조가 교대로 통치했습니다. 맘루크, 킬지, 투글라크, 사이이드, 로디 왕조가 차례로 권력을 잡았죠. 이 시기 가장 악명 높은 통치자는 킬지 왕조의 알라우딘이었습니다. 삼촌을 암살하고 권력을 차지한 그는 몽골 침입을 막아내는 공을 세웠지만 극도로 잔혹한 통치로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남부에서는 14세기에 2개의 강력한 제국이 등장했습니다. 바흐마니 술탄국과 비자야 나가라 제국이죠. 무슬림인 바흐마니와 힌두인 비자야 나가라는 크리슈 나강을 경계로 200년간 치열한 경쟁을 벌였습니다. 1406년에는 금세공인의 딸을 둘러싼 전쟁까지 벌어졌을 정도였죠. 15세기 말 티무르의 침입으로 델리 술탄국이 크게 약화된 틈을 타
새로운 세력이 나타났습니다. 바부르가 이끄는 무굴 제국이었죠. 징기스칸과 티무르의 후손이라고 주장한 바부르는 1526년 파니프트 전투에서 델리 술탄국을 무너뜨리고 무굴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하지만 바부르의 아들 후마윤 때 제국은 일시적으로 무너졌습니다. 셰르샤 수리가 반란을 일으켜 무굴을 인도에서 쫓아낸 거죠. 후마윤은 페르시아로 망명했다가 15년 만에 인도를 되찾았지만 도서관 계단에서 떨어져 사망하는 비극적인 최후를 맞았습니다. 무굴 제국의 진정한 황금기는 아크바르 황제 때 시작되었습니다. 13세에 즉위한 아크바르는 뛰어난 군사적 재능과 종교적 관용으로 제국을 크게 발전시켰죠. 힌두 교도들을 적극적으로 관료에 등용하고 지지 야세를 폐지하며 다양한 종교 간 대화를 장려했습니다. 1575년부터는 이바다트 카나라는 종교 토론장을 열어 힌두교도, 무슬림, 기독교도, 조로아스터 교도들이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도록 했죠. 무굴 제국의 황금기는 샤자한 황제 때 절정에 달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아내 뭄타즈 마타를 위해 타지마할을 건설했는데 이는 무굴 건축의 최고 걸작으로 평가받습니다. 뭄타즈 마할이 출산 중 사망했을 때 샤자한이 느낀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22년에 걸쳐 건설된 타지마할은 오늘날까지 인도의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죠. 하지만 아우랑제부 황제 때부터 무굴 제국은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크바르의 종교적 관용 정책을 뒤집고 강경한 이슬람 정책을 추진한 그는 힌두 교도들과 시크 교도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했습니다. 특히 시크 교도들에 대한 박해는 극도로 잔혹했는데 9대 구루 테그 바하두르를 처형한 것을 시작으로 수많은 시크 교도들이 희생되었죠. 시크교는 15세기 말 구루 나낙에 의해 창시된 종교였습니다. 힌두교와 이슬람교의 좋은 점을 결합해 모든 인간의 평등을 강조했던 시크교는 무굴의 박해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1699년 10대 구루 고빈드 싱은 칼사라는 군사 조직을 만들어 저항의 의지를 더욱 굳건히 했죠. 무굴 제국이 약화되면서 새로운 세력들이 등장했습니다. 마라타 제국이 그 대표적인 예였죠. 시바지가 건설한 마라타는 무굴에 맞서 게릴라 전술로 저항하다가 아우랑제부 사후 급속히 세력을 확장했습니다. 1740년대부터 1760년까지 마라타는 인도 최대의 세력으로 성장해 델리까지 점령했죠. 그런데 1761년 아프가니스탄의 아흐마드 샤 두라니와 벌인 파니파트 전투에서 마라타가 참패하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이 전투에서 마라타의 주력이 괴멸되면서 인도는 다시 군벌할 거의 시대로 접어들었고 이런 혼란 속에서 유럽인들이 서서히 영향력을 확대해 나갔습니다. 16세기부터 포르투갈, 네덜란드, 프랑스, 영국 등 유럽 강대국들이 차례로 인도에 진출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무역업자들이었지만 인도의 정치적 혼란이 심화되면서 점차 정치적 개입을 늘려갔죠. 1600년 설립된 영국 동인도 회사는 수라트에 첫 상관을 설치한 이후 점차 세력을 확대했습니다. 1757년 플라시 전투는 인도사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벵골의 나와브 시라즈 웃다울라와 영국 동인도 회사 사이에 벌어진 이 전투에서 영국이 승리하면서 인도 지배의 발판을 마련했죠. 특히 미르 자파르가 시라즈를 배신하고 영국 편에 선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이후 영국은 1765년 디와니 권한을 얻어 벵골의 실질적 지배권을 장악했습니다.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전반에 걸쳐 영국은 체계적으로 인도 정복을 확대해 나갔습니다. 마이소르의 하이데르 알리, 티푸 술탄과 4차례 전쟁을 벌여 승리했고 마라타와도 3차례 전쟁 끝에 이들을 굴복시켰죠. 1849년 마지막 독립국이었던 시크 제국까지 멸망시키면서 영국은 인도 대부분을 직간접적으로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영국의 인도 지배는 단순한 정치적 지배를 넘어서 경제적 착취를 동반했습니다. 인도는 원료 공급지이자 영국 제품의 판매처로 전락했죠. 전통적으로 발달했던 면직물 공업이 영국산 제품에 밀려 쇠퇴했고 농업도 영국이 원하는 작물 위주로 재편되었습니다. 아편을 중국에 수출해 얻은 은으로
인도산 면화와 차를 사들이는 삼강 무역이 영국 경제의 핵심이었죠. 사회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영국은 사티 금지, 과부 재혼 허용 등의 사회 개혁을 추진했지만 이는 종종 인도 전통 사회와 마찰을 빚었습니다. 또한 영어 교육을 통해 새로운 인도 지식층이 형성되었는데 이들은 나중에 독립운동의 주역이 되었죠. 1857년 인도 대반란은 영국 지배에 대한 인도인들의 분노가 폭발한 사건이었습니다. 소와 돼지 기름으로 만든 탄약통을 사용해야 한다는 소문이 힌두교도와 무슬림 병사들의 종교적 감정을 자극했고 이것이 대규모 반란으로 번졌죠. 비록 영국이 반란을 진압했지만 이 사건은 영국의 인도 지배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858년 인도 통치법에 따라 동인도 회사의 지배가 끝나고 영국 정부의 직접 통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인도인들의 정치 참여 요구도 점차 높아졌죠. 1885년 인도 국민회의가 창설되어 자치권 확대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민족주의 운동이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1905년 벵골 분할령에 대한 반대 운동은 전국적인 저항으로 번졌고 스와데시 운동을 통해 영국 상품 불매 운동이 벌어졌죠. 이 운동은 경제적 저항의 위력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1차 대전 중 인도는 영국을 위해 많은 희생을 치렀지만 전후 얻은 것은 제한적인 자치권 확대뿐이었습니다. 1919년 아므리트사르 학살은 영국에 대한 인도인들의 환멸을 결정적으로 키웠죠. 레지날드 다이어 준장이 평화로운 집회를 향해 무차별 사격을 명령해 수백 명이 희생되었습니다. 이때 등장한 인물이 마하트마 간디였습니다. 남아프리카에서 변호사 활동을 한 그는 사티아그라하라는 비폭력 저항 운동을 개발했죠. 간디는 1920년부터 국민회의 지도자로 활동하며 비폭력 불복종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1930년 단디 행진에서 소금을 직접 만들어 소금세에 저항한 것은 독립운동사의 상징적 사건이 되었습니다. 2차 대전 중 인도는 다시 한번 영국을 도왔지만 전쟁 참여 결정 과정에서 인도인들의 의견이 무시되면서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1942년 간디가 주도한 인도 철수 운동은 영국이 인도를 떠나라는 요구를 명확히 했죠. 한편 수바스 찬드라 보스는 일본과 손잡고 인도 국민군을 조직해 무력으로 독립을 추진하려 했습니다. 전쟁 후 영국은 더 이상 거대한 식민지를 유지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1947년 인도 독립이 결정되었지만 힌두교도와 무슬림 사이의 갈등 때문에 인도와 파키스탄으로 분할되었죠. 분할 과정에서 벌어진 대규모 인구 이동과 종교 폭력은 수백만 명의 희생자를 낳았습니다. 1947년 8월 15일 인도가 독립했을 때 네루가 초대 총리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인도는 민주주의, 세속주의, 사회주의를 기본 가치로 삼았죠. 1950년 헌법이 제정되면서 현대 인도의 기틀이 마련되었습니다. 카스트 제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며 언어와 종교의 다양성을 인정했습니다. 독립 후 인도는 많은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1948년 간디가 힌두 극단주의자에 의해 암살되었고 파키스탄과는 카슈미르를 둘러싸고 여러 차례 전쟁을 벌였죠. 1962년에는 중국과 국경 분쟁으로 전쟁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네루 사후 그의 딸 인디라 간디가 총리가 되어 19년간 집권했습니다. 1971년 방글라데시 독립전쟁에 개입해 파키스탄을 크게 패배시켰고 1974년 핵실험에 성공해 인도를 핵 보유국 반열에 올려놓았죠. 하지만 1975년 비상사태 선포로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리기도 했습니다. 1980년대는 종교적 갈등이 심화된 시기였습니다. 펀자브의 시크 분리주의 운동이 격화되면서 인디라 간디는 1984년 황금사원 공격 작전을 감행했고 이에 분노한 시크 경호원들에 의해 암살되었습니다. 그 후 그의 아들 라지브 간디가 총리가 되었지만 1991년 타밀 호랑이의 자살 폭탄 테러로 희생되면서 네루 간디 왕조는 막을 내렸습니다. 1990년대부터 인도는 경제 자유화 정책을 추진해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IT 서비스업이 급성장하면서 인도는 세계의 사무실 역할을 하게 되었죠. 2014년 나렌드라 모디가 총리가 된 후에는 힌두 민족주의를 강조하면서 새로운 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인도는 14억 명이 넘는 인구를 가진 세계 최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급속한 경제 성장과 함께 여전히 빈곤, 환경오염, 종교 갈등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죠. 5,000년이 넘는 긴 역사를 통해 수많은 시련을 겪어온 인도가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갈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